형님, 요즘 돈 굴리는 법 아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 손으로 확인한 적이 한참 없었더군요. 그는 제게 4,980이야. 그거 쉬운데? 라고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전 재산을 집어삼킬 웃음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몽땅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려줬거든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길, 올해로 72입니다. 은퇴한 지는 12년, 아내는 5년 전 먼저 떠났고요. 딸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지방에 살아 바빠요. 자주 보지는 못하죠.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TV도 지루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문이라도 두드리면 괜히 반갑고 택배라도 오면 사람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영팔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함께 다녔던 친구였죠. 야, 이순길 맞지? 이야, 내 얼굴 안 바뀌었네. 영팔이 그 말을 하면서 웃는데 순간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어릴 때는 둘이 참 친했습니다. 같이 고무줄도 하고 짱돌 던지며 놀았던 시절.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50년 가까이요. 내가 내 소식 들었거든. 내가 이 동네 산다고 했어. 그냥 옛 친구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해서 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친구라는 이름만으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팔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반찬도 사오고 막걸리도 한 병 사들고요. 너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잖아.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자. 이 나이에 뭐 사람 말 듣고 웃는 게 최고지. 영팔은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다 보고 있었고 뉴스에도 밝았고 정치 이야기도 재미나게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야, 너는 혼자라서 그렇다. 내가 있어야 내 삶이 산다. 그 농담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점점 영팔에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 사실 요즘 밤에 자다가 깨. 아내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좀 무섭더라고. 영팔은 그럴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말하더군요. 형님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 옆에 있어줄게. 내가 마청처럼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정말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카드 비밀번호를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팔이 말했죠. 형, 나 다음에 병원 같이 갈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냥 나한테 미리 말해놔. 비밀번호 같은 것도 혹시 모르잖아? 그때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제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계좌 비번은 4980이야.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980이 쉬운데. 형, 치매 오면 나한테 맡겨. 전 그냥 웃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날 이후 저는 종종 내 계좌에 20만 원만 입금해 주어. 나 대신 공과금 좀 내주어. 이런 걸 부탁했습니다. 물론 계좌와 비밀번호는 다 알려줬습니다. 그가 잘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그는 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재테크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당해. 나 아는 애가 있는데 복지 상품 잘 알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저를 공략한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비록 가짜 진심이라 해도 당하는 사람은 진짜로 믿게 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 속엔 누군가 들어올 자리가 많거든요. 영팔과 함께 집 근처 막걸리집에서 마지막으로 웃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형, 우리 둘이 이 나이에 술 마시는 것도 복이지 뭐.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산다. 그 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술값도 제가 냈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말했습니다. 형, 다음 주엔 내가 형 대신 은행 좀 다녀줄게.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나 믿어. 그 순간 전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신뢰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이 사연의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제 노후의 마지막 자금을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작은 틈, 그 틈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파고든 사람.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 요즘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 붙어. 그냥 물가가 올라서 손해야. 술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영팔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 돈 그냥 묵혀놓지 말고 짧게 굴릴 데 하나 있어. 내가 아는 데인데 노인들 상대로 안전하게 하는 데야. 전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괜히 건드렸다가. 그랬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죠. 형은 몰라도 돼. 내가 해줄게. 형은 그냥 동의만 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돈 얘기는 슬쩍 그렇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제 계좌에 입금할 게 있다며 제 스마트폰을 잠깐 달라고 하더군요. 형, 나 은행 앱 깔 줄 알아. 내가 대신 해줄게. 저는 그냥 줬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겠나 싶었죠. 그가 폰을 만지는 동안 뭔가를 유심히 적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비밀번호 바뀌었네? 4980이 맞지? 그는 확인이라며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확인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기억했고 그 순간부터 제 돈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형, 이거 봐봐. 이번에 국가에서 노인 대상 투자 상품이 나왔대. 원금 보장에 이자도 많이 줘. 그 종이는 엑셀로 된 수익표였습니다. 월 5% 수익, 6개월 만기, 원금 100% 보장. 전혀 믿기 힘든 조건이지만 영팔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형이 지금 3천만 원 넣잖아. 그러면 매달 150만 원 받아. 6개월 후엔 원금 그대로. 전 말했습니다. 그거 사기 아냐? 그는 태연히 말했죠. 형이 그런 거 걱정할까 봐. 내가 먼저 넣었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계좌에서 빠져나간 3천만 원.
어떤 업체 이름, 그럴듯한 송금 기록.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자 조작된 거였겠죠. 그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혼자잖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 말이 저를 마취시켰습니다. 그는 돈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형이 부자 되자는 게 아니라 더는 쪼들리지 말자는 거야. 라며 저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이 하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결국엔 제 돈을 빼내기 위한 어느 날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국민은행 100만 원 이체 완료. 계좌번호 XXX 잔액 XXX.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200만 원, 또 500만 원. 그렇게 한 달 동안 총 2,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이 영팔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중에 계좌 좀 확인해봐. 이자 들어오는 거 보면 깜짝 놀랄걸. 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설마 영팔이가 그럴 리가. 그날도 영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팔아, 요즘 왜 안 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 주에 갈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다음부턴 전화는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집 앞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당한 건가? 혼자 알다 못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계좌 좀 봐줄래?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라며 내려왔고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사기야. 이 사람 누구야? 그때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였어. 친구라고 믿었어.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런 걸 혼자 다 믿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경찰서에 가서 이체 내역을 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제 친구인데요.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셨다고요? 직접 송금을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보기엔 애매하네요. 영팔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고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통화 내역도 거의 없었습니다. 딸은 분노했습니다. 아빠, 이건 사람 잡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움직일게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나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꺼림칙한 기억,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회의감.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건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형, 비밀번호 바뀌었네? 4980이 맞지? 그 말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죠. 당시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사기꾼이 그렇게 대놓고 비밀번호를 말하며 웃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가 이미 계획을 마쳤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도둑은 외부에서 온다고.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자물쇠를 따고 지갑을 훔쳐간다고요. 하지만 제게 도둑은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비밀번호까지 건네줬습니다. 그는 들어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돈을 빼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딸 서연은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에게 접근한 시점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친구처럼 행동했고 의도적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담당 수사관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길 어르신 맞으시죠? 정영팔 씨 관련해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있었어요? 예, 경기도시에 사시는 68세 어르신인데요. 비슷한 수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정영팔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결과 그가 사용한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대포폰, 대포계좌,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준비된 사기였습니다. 그 사람, 진짜 이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향 친구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어르신 사례를 통해 노인 대상금융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피해를 막는 일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눈물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제 친구였습니다. 적어도 전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피해를 입고 난 뒤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괜히 경계하게 되고 배달원이 초인종을 눌러도 인터폰부터 보고 응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 동네 복지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당했지. 나는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놈한테. 근데 그게 남이 아니야. 가족이라 더 아프지.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구나. 지금도 가끔 이 모든 일이 내 잘못 같기도 합니다. 내가 비밀번호만 안 알려줬더라면, 내가 그냥 경계심만 가졌더라면, 내가 외롭지만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외로웠고, 나는 따뜻한 말을 믿고 싶었고, 나는 누군가와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 그가 나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나를 먼저 탓하더군요. 결국 경찰 수사는 기소 중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 소재 불명, 추적 중단. 그 말은 그가 어디선가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사람의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더군요. 하지만 딸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직접 찾아봐요. 그 사람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갔던 곳들을 딸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근처 막걸리집, 함께 갔던 병원, 단골로 가던 슈퍼, 공공복지센터. 막걸리집 사장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 그분 좀 수상했어요. 계속 다른 노인들이랑 와서 말 붙이고 한 번은 술값도 안 내고 나갔었지. 그 순간 그는 저만 노린 게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 문의하니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영팔 씨요?
몇 번 봉사활동 오신 적 있어요. 어르신 말벗 해주는 활동이요. 그는 봉사자 행세를 하며 노인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명단에는 가명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말이 자원봉사지. 몇몇 어르신들에게 자꾸 보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경찰 도움을 받아 저처럼 피해를 본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68세 남성 김종달 어르신이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 매달 몇십만 원씩 돌려준 데서 믿었지. 근데 1,500만 원 받고 사라졌어. 김 어르신은 그 사람 나랑 술도 마시고 어머니 제사상 차려줄 때 같이 절도 했어요. 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감정은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신뢰가 아닌 정을 배신당한 거니까요. 딸 서연이 사설 탐정처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복지 관련 블로그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히 정영팔. 하지만 이름은 윤상호.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노인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꿔가며 수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반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의 다양한 가명, 피해자 인터뷰 녹음, SNS 게시물, 블로그 활동, 경찰은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개인 사기가 아니라 노인 대상 연쇄 금융 사기입니다. 사건은 사기 전담 수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몇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상호로 지목된 인물, 유사수법으로 최소 6건 이상 사기 혐의 적용 예정입니다. 비록 돈은 찾지 못했지만 그가 죗값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뒤 뜻밖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가 노인뿐 아니라 4050대 자녀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구가 아니라 경고를 준 사람으로. 그 후 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경험담을 전하는 자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열쇠입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 분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제 딸 서연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방 안 어두운 구석에 서서 자책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연아, 아빠가 바보였지. 아니야, 아빠. 바보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진심을 믿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길 어르신, 피해자 접견을 원하시면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나였는지, 그리고 후회는 했는지. 그 모든 물음표를 가슴에 안고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 수의복을 입은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영팔 아니 윤상호.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너를 친구라고 부른 내가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그 눈빛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랬다 한들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에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안 그랬어. 나는 널 정말 친구라고 믿었거든.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와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이, 그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벌 받는 중이에요. 이젠 아빠가 회복할 차례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몇 달 후, 저는 다시 복지센터 강단에 섰습니다. 이젠 감정이 북받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한 번은 상의하세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의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혹시 방송 나오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묻더군요. 어르신 말씀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좌 싹 정리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 그게 진짜 복수였던 겁니다. 가끔, 정말 가끔, 문득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 장난기. 하지만 이젠 그를 위한 자리는 제 마음에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기억은 남아도 내 감정은 그에게 주지 않기로.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건 이후 작은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먹은 반찬, 산책한 거리, 새로 사귄 친구 이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엔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를 친구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당신 자신이 비슷한 외로움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란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지켜주세요. 당신의 가족을, 당신 자신을. 제가 친구에게 전 재산을 잃고 그를 더 이상 친구로 부르지 않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지켜졌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